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 최대한 하여튼 빨리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요 최근에 저희가 CIS랑 CMTS라는 행사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 예.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부 내용이 좀 겹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만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일단 왜 검색 데이터인가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뭐,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이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업무들로 나눠져 있는데, 세일즈나 상품 기획을 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다고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찾게 되는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말고 경쟁자 말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 경쟁자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왜 우리를 더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랑 경쟁자랑 매출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더 알려져 있는 건지 같은 인식의 경쟁 현황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거나 세일즈 계획을 세우거나 제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들의 답을 할때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뭔지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떠올리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왼편에 가로축으로 보면 모수 데이터, 오른쪽이 전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모수 데이터라는 게 일단 샘플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면 정보 왜곡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정보 왜곡이 높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업무적으로 회사가 저희에게 공급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내에 있는 데이터죠. 근데 사내에 있는 데이터라는 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실 제품 데이터 아니면 CRM 데이터죠.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고객은 무엇을 원해?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대행사를 불러서 그분들에게 주는 데이터도 대부분 이런 데이터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주로 우리가 또 쓰게 된 데이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웹사이트나 앱에 방문한 사람 방문 데이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보시면 웹로그 또는 앱로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CRM 데이터하고 앱로그 데이터를 크기를 비교하면 CRM이 기본적으로는 좀 작고 방문자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좀 많죠. 근데 이 두 개를 요즘에 최근에는 합해서 CDP로 하나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참 좋은 데이터인 건 맞는데 얘네들의 가장 결정적 단점은 잡은 물고기 데이터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미 확보한 기고객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 고객이 예를 들면 10만 명이면 딱 10만 명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 10만 명 안에서 알프를 높이고 매출을 더 크게 하는 것도 CRM 마케팅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회사가 성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윗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신규 고객 어떻게 잡을 거야? 새로운 제품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고객은 고객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죠? 그걸 저희는 미고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고객을 미래의 고객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직은 고객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 중간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고객이라는 말에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 우리를 알지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우리를 알아서 써보기는 했는데 어쩌다 억지로 예를 들면 나는 코카콜라 마시는데 절대 펩시 안 마시지만 어쩔 수 없으면 마시는 거. 이런 경우도 다 미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근데 기업이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부르는 회사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입소스, 엠브레인, 그다음에 닐슨 코리아, 칸타 코리아 이런 회사들을 불러서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FGI, FGD 같은 걸 조사를 하면서
미고객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패널 데이터를 들고 있거나 FGA, FGD 가지고 몇 명을 샘플링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미고객 전수 데이터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보면 '야 뭔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되게 매혹시킨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소셜 데이터는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거나 타겟팅을 할 땐 참 유용하긴 한데 소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밑에 보시면 어떤 갓생을 살고 계신 어떤 여자분께서 오운환이라는 태그를 붙이고 글을 쓰셨어요. 오운환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의 운동 완료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되게 갓생을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인스타에다 저렇게 글을 올리지만 이분이 이 글을 올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주무시기 전에는 살찌지 않는 야식 요런 걸 검색한다거나 살 안 찌는 배달 음식 같은 걸 검색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는 소셜에 안 올릴까요? 사실 누구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구와 이성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부딪힐 때는 검색을 쓰고요. 내가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보일 때는 소셜을 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모두 다가 사실은 마케터에겐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늘 만지고 쓰고 했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소셜 데이터다 보니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쓴 어떤 느낌이나 기분 감각 같은 것들을 거기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고객 전수 데이터에 가까우면서도 진짜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은 검색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정도까지는 지금 동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리스닝 마인드로 대표되는 이런 검색 데이터와 오픈 서베이와 같이 뭔가를 묻는 애스킹 베이스로 데이터를 모으는 곳, 그다음에 썸 트렌드 같이 소셜 데이터로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의 차이. 보통 이제 요 세 종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툴들이라고 볼 때 요 세 가지의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분석 방식으로 따지면 오픈 서베이는 기본적으로 패널 모수 기반이죠. 사실은 오픈 서베이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10만 명이 넘는 패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엠브레인이 국내 최고인데 100만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 넘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그것도 작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서베이 같은 경우에 성별 연령 이런 거는 에스킹 베이스다 보니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나 규모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도 사용을 하긴 하죠. 그리고 경쟁 조사도 가능하고 캠페인 성과 검증도 일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전략 키워드를 추출한다거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사실 이런 걸 쓰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답을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이제 고객 여정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오픈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진 않죠. 한국이나 일본밖에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글로벌 업체를 불러서 써야 되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썸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의 모수가 크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X라든지 인스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업종 조사나 시장 조사 같은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다 가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전략 키워드를 세운다거나 하는 것들에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긍부정 같은 걸 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네. 어 그거에 비해서 검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같으면 네이버가 성별, 연령별 데이터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이터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좀 더 가능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건 뭘 그린 거냐면요. 왼편에 보시면 기업이 고객의 구매 지점으로부터 퍼널을 세로로 세워 놓은 건데
초기 탐색부터 정보 탐색, 경험 탐색을 거쳐서 구매 확정 통해서 구매까지 가는 이 단계 중에서 기업들이 들고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구매 확정 단계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D2C 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 데이터들은 비교적 들고 계시는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고객인 상태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검색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들고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미고객 쪽의 정보들이 많고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를 막 찾아보다가 맨 끝에 가서 D2C 몰 안으로 들어가거나 쿠팡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검색 데이터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가면 데이터가 좀 적어지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거는 저희 프로젝트 중에 그 원두 시장을 분석한 경우였어요. 그랬을 때 초기 탐색 시장, 그다음에 정보 탐색 시장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험 탐색이나 그 구매 확정 단계가 굉장히 적죠. 그 검색 양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작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끝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실제 몰이나 이런 앱에서의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요. 이 앞쪽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는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거다. 이 특징을 잘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색어라고 말 안 하고 라고 부르질 않고 검색 데이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 데이터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검색 데이터에는 당연히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검색 키워드 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브랜드 키워드가 있고 non 브랜드 키워드가 있겠죠. 근데 브랜드 키워드라는 건 이제 우리 회사 제조사명이나 제품명인 거예요. 그다음 non 브랜드 키워드는 거기에 포함된 카테고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명 808 상쾌하는 브랜드 키워드라면 숙취해소제는 non 브랜드 키워드인 거죠. 근데 키워드 데이터 중에 검색어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즉,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우리 고객이 우리 제품을 부를 때 쓰는 모든 명칭을 내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랑 비교하고 있는 모든 경쟁자 브랜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냥 우리 제품 카테고리를 부르는 소비자들의 언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연관 키워드라는 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들 중에 토큰을 공유하고 있는 연관 키워드라는 게 한 종류입니다. 토큰을 공유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짜장면, 짜장면 먹방, 짜장면 만들기. 이건 뭡니까?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연관 키워드죠. 근데 리스닝 마인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텐트 파인더에 넣으면 한 번에 모든 키워드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이런 연관 키워드는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가방에서 커피 좀 꺼내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나이키 대략 찍어보시죠.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연관 키워드가 나이키의 연관 키워드. 만 개. 만 개도 꽤 많을 것 같죠? 네, 11만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키의 담당자도 11만 개나 되는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자기 브랜드의 연관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이제 연관 키워드 중 또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 시멘틱,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같은데 모양이 다른 연관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예를 들면 중국집이라고 하는 중식집 뭐 이런 표현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 중식집, 중식당, 그다음 짜장면집, 그다음 청요리집. 할아버지들이 보통 청요리집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 말이 뭐예요? 다 다른 단어인데 다 똑같은 걸 말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제품을 부르고 있는 다른 언어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은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데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힐 드롭하고 나이키 러닝화 레볼루션이 연관 키워드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힐 드롭 낮은 러닝화를 찾다가 레볼루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힐 드롭이 좀 높아서 뛰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힐 드롭 낮은 걸 찾다가 레볼루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 머릿속에선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런 연관 키워드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저희 회사는 한국 사람이 검색하고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키워드,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3억 개의 키워드,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10억 개의 키워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그 검색량이죠. 검색량이 연간 검색량, 월간 검색량. 사실 검색량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성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예, 검색량 지표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마 구글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야기 제가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검색량이 이 지금과 같은 지표를 안 쓰일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검색량은 일단 가장 우리가 비딩할 때 가격 같은 걸 결정할 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에 캠페인을 할 때 요 테마로 요걸 잡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연간, 월간, 일간, 최근에는 분당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색자 데이터죠. 검색자 데이터는 뭘까요? 남자, 여자가 몇 퍼센트야? 그다음에 연령대 10대, 20대, 30대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53대 47, 연령대 40대, 50대, 30대 대략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마라탕을 보면 여자가 78%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탕은 여자의 음식, 순댓국은 아저씨의 음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데모그래픽 정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CPC, 그리고 비딩, 그러니까 얼마의 광고를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쟁도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광고주들이 이 비딩을 하느냐를 가지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구글이 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데이터의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처음 들어보신 걸 텐데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MAC라는 게 뭡니까? 맥. 이게 혹시 뭐로 생각이 드세요? 딱 듣자마자 맥 하면 화장품이 생각나시고 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남자분들은? 애플이 떠오르죠. 네. 아마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MAC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은 화장품 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글이 어떻게 알까요? MAC라고 굳이 검색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화장품을 찾고 있다는 걸 구글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글은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요? 서베이에서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구글은 MAC라는 검색어가 예를 들면 검색 볼륨이 월 10만이면 10만 번 동안 소비자들이 한 행동을 크롬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 와야 될 자리에 애플의 맥킨토시하고 맥북 링크가 있었으면 누르고 들어갔다가 뭐야 하고 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검색 결과를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알고 개 순위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센싱해서 순위를 끊임없이 튜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안에서는 반대로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색을 했더니 맨 위에 이렇게 이게 뭡니까? 광고가 팍 튀어나오고 바로 밑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 가입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건 이 키워드는 구매를 할 때 쓰는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요 위가 그냥 요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고 나무 위키가 나오고 그냥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면 뭐죠? 얘는 구매 의사가 아직 없는 키워드이고 정보형 키워드인 거예요. 구글은 끊임없이 검색 볼륨만큼 소비자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걔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즉, 이 말은 검색 결과 페이지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끊임없이 구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검색 데이터의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류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장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검색 데이터라는 건 우리 회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5,100만 명이 검색한 네이버와 구글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니까 객관적이죠. 그럼 두 번째는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올라가면, 즉 우리 제품 브랜드의 검색량이 올라가면 마켓시어나 판매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후재팬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브랜드를 검색한 사람이 브랜드를 검색하지 않고 시작한 소비자에 비해서 12배 이상 전환율이 높다라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만큼 브랜드 검색으로 사람들이 검색하게 하는 건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그만큼 검색 데이터라는 게 매출과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빠르죠. 왜냐하면 검색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는 얻기가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빠르고요. 그다음에 단순하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하다는 겁니다. 대표님께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 광고를 집행하고 난 뒤에 텔레비전 광고 성과를 뭐 시청률이나 GRP로 광고 대행사가 준 거 보고해봤자 대표님 잘 모르시지만 텔레비전 광고하고 나서 저희 제품 검색이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바로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걸 이어붙이면 브랜드 검색이 늘었어? 그 다음에 매출이 올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쉽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왜 검색 데이터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업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는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으로 비보조 인지도를 파악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 매니저 혹시 계세요? 브랜드 매니저. 예. 브랜드 매니저가 여긴 계시진 않지만 브랜드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뭡니까? 인지도예요. 그 인지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아는가 모르는가이잖아요. 근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 인지도가 있고 비보조 인지도가 있죠. 보조 인지도는 뭐죠? 이 브랜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아세요? 티빙 아세요?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OTT 중에서 아는 브랜드 말해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전 티빙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비보조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 비보조 인지도 네다섯 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뭘 고를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는 걸 MPS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ost Preferred Single Answer라고 하죠. 그 내가 아는 건 세네 개라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인지도를 조사할 때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브랜드 검색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여러분들 다 아이디 드리고 써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텐데 그 리스닝 마인드의 인텐트 파인더에다 제가 나이키, 리복, 뉴발란스, 아디다스, 호카 최근 러닝화 브랜드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때려 넣고 검색을 했더니 총 검색 키워드 개수가 30만 개가 좀 넘게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게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 뉴발란스, 호카, 르무통, 온러닝 이런 순서인 거예요. 이 순서가 뭐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비보조 인지도의 순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검색을 할 때 뭘 보고 검색하시지 않잖아요.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검색하죠?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꺼내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보조 인지가 안 되면 브랜드 검색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비보조 인지도와 가장 가까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면 이건 DDB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브랜드 검색량하고 비보조 인지도 간의 상관관계를 매핑한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비보조 인지도는 그런가 본데 이게 진짜 매출하고는 연관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서 이것도 또 DDB가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쉐어 오브 브랜드 서치 뭐죠? 우리 브랜드의 검색량을 절대값으로는 경쟁사랑 우리랑 다 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때도 있으니까 그걸 쉐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퍼센트일 때 쉐어 오브 뉴카 세일즈 실제로 신차 판매 쉐어를 비교했을 때 얘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DDB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차만 한 게 아니에요. 소비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를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울기만 차이가 나고 대부분 다 이런 상관관계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약간
쉐어가 올라가는, 리테일 쉐어가 올라가는 시차가 장르마다 다를 뿐 대부분이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뭘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마케팅이나 캠페인을 할 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야 되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것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끼잖아요. 유통이 끼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할인이 끼기도 하기 때문에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우리가 한 마컴 시책으로 이게 된 건가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반대로 뭘 본다? 우리 브랜드 검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거나 우리 브랜드 검색 쉐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1차 KPI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끄떡거리시는 분의 숫자가 좀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볼륨이 이렇게 중요하다. 브랜드 검색 볼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구조 파악을 하는데 시장 기회를 파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한국 K푸드가 일본에서 되게 핫합니다. 특히 비비고의 엄청난 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회사들이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밀키트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시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건 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걸 알아야 밀키트 같은 걸 팔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죠? 원래 같으면 FGI, FGD 해야 되잖아요. 일본의 엠브레인 같은 데 불러가지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뭘 넣었냐면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 100개를 그냥 넣은 거예요. 뭐 부대찌개, 콩나물, 뭐 무침, 뭐 다양한 음식을 그냥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뒤에 그게 쭉 정리돼서 나온 뒤에 뭘 했냐면 그 안에 레시피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한 적이 있는 애를 다 모은 거예요. 즉 콩나물 레시피라고 했거나 제육볶음 레시피라고 했으면 뻔하잖아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시피가 붙어 있는 걸 다 순서대로 매겼더니 1등이 나물, 2등이 김치, 3등이 부침개, 4등이 콩나물 무침, 잡채, 제육두부, 순두부 순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1억 2천만 명이 한 달에 검색하는 양이 한 300만 번 돼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 개수가 한 3억 개쯤 되는데 그 3억 개 안에서 한국 음식과 관련해서 레시피를 붙이고 있는 매달의 변화를 그냥 검색 데이터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보고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확실히 시장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신 거고, 뭐죠? 뭐부터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이제 원두 리포트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원두 커피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그 원두 관련된 넘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는 퍼센테이지가 70%.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건 30%인데, 커피 머신으로 들어가면 넘브랜드 키워드가 30%고 브랜드 키워드가 67%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네스프레소도 저희 고객이셨고 그다음에 커피 메이커 중에서 HLI라는 고객도 저희 고객이셔서 저희가 이런 조사들을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들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더라. 예. 즉 시장 구조 분석, 시장의 기회 분석 같은 것들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검색 특히 브랜드 검색량을 가지고 아까 그게 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걔가 어떤 구매 의사와 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마케팅 활동의 목표는 뭡니까? 구매를 하게 하거나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하거나 알게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알면 관심이 생기면 그 브랜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끔 검색하시잖아요. 스타벅스를 검색할 때 어떠세요? 뭐 왜 검색하세요? 스타벅스가 갑자기 연구하고 싶어지셔서 검색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뭐죠?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는지 지금 마시고 싶어서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력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아,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아이폰을 검색해요. 갤럭시가 새로 나오면 갤럭시 새로운 걸 검색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구매 의사가 있을 때 우리는 브랜드 검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텔레비전 광고가 성공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을 하게 되죠. 텔레비전 광고를 봤는데 검색을 안 해요. 그럼 사실 걔는 이젠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뭘 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광고를 한 거예요, 요때. 그리고 그 전 4개월 동안 월간 브랜드 검색량을 더한 거예요. 더했더니 4개월 동안 2,300번 검색이 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검색을 하고서 4개월 동안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했더니 2만 3천 번이 검색된 거예요. 2만 3,800번. 그랬더니 그러면 뭐예요? 캠페인 기간 동안 몇 번이 더 는 거예요? 2만 1,500번이 는 거죠. 그리고 몇 번 정도 얼마나 돈을 썼는지 또는 몇 번 텔레비전 노출을 시켰는지를 가지고 나누면 텔레비전 한 번 노출시킬 때마다 몇 번씩 검색량을 더 시켰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요게 뭘까요? 요 숫자가 우리가 요번에 진행한 캠페인의 뭐다? 효율, 퍼포먼스죠. 이런 식의 분석을 원래 우리 어디서 하죠? 우리 원래는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TV 캠페인을 하거나 오프라인에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열거나 할 때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그 성과를 객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중간중간에 빠르게 월 단위로 볼 수 있다면, 일 단위로 볼 수 있다면 중간에 퍼포먼스 애드처럼 크리에이티브 바꿔야 되겠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광고 내보내는 시간대 바꿔야 되겠네.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왜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진행했던 전년도 대비 요번 캠페인의 성과도 비교할 수 있고 경쟁사가 이번에 10억 쓰고 했다는 거랑 우리 거랑 비교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브랜드 검색량을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브랜드 검색 지수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이런 브랜드 검색 지수를 활용하면 캠페인의 성과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서 검색 쿼리입니다. 제가 아까는 그냥 검색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검색 쿼리인데 쿼리라는 건 한 단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로도 구성된 게 검색 쿼리잖아요. 예를 들면 갤럭시 25 카메라 vs 아이폰 16 카메라 이렇게 하면 그 길지만 걔는 검색 쿼리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긴 거 중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한 단어입니다. 짜장면, 갤럭시 뭐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95%는 다 두 단어 이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두 단어 이상 검색할 때 앞쪽에는 뭐가 오냐면 대상 키워드가 와요. 욕구의 대상이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이후에 오는 건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왜 검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레 레시피라고 했으면 카레는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레시피는 뭐예요? 이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를 알죠. 근데 롱테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간단이라고 하면 이거 애기해 주려는 건 아니거구나. 혼자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거 체중 관리를 고민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키워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를 더 많이 말해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가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다 우리가 모은다면 모아서 이렇게 의도 키워드하고 대상 키워드를 구분해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소비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얘는 LF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와 했었던 7, 8년 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회사가 헤지스라는 남성 화장품을 론칭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리서치 회사의 결과에서는 남자들이 화장품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때가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환절기에 이렇게 면도하다 보면 이렇게 빨갛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금속이랑 피부가 닿아서 빨개지니까 이걸 좀 가라앉히느라고 로션 같은 게 필요해요. 스킨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루밍, 뭐 이렇게 패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런 걸 찾는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나왔던 결과랍니다. FGA, FCD를 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를 했는데 대표님이 난 동의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대표님이 거의 다 결정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근데 실제로 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혀 다른 데이터로 다시 조사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고 네이버 데이터하고 구글 데이터에서 남자 화장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키워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 키워드, 의도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남자들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검색어는 향수였어요. FGI, FD에서 별로 나오지 않던 건데 향수가 1위였고 2위가 메이크업이었어요. 근데 향수가 1위였는데 젊은 층은 다 뭐였냐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향수였고 50대로 넘어가면 내용을 보니까 아저씨 냄새 난다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공포감 때문에 향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메이크업은 의외로 젊었을 때, 어릴 때 여드름 짜느라고 흉터가 많으니까 그걸 남자들이 가리고 싶어서 그 뭐죠? 그 비비크림 같은 걸 바르거나 이러려는 젊은 층이 많은 거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원래 나왔던 거랑 너무 다른 결과잖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바로 오케이가 되셔서 실제로 헤지스 론칭 때는 조말론 조향사를 데려다가 전 제품 라인업에 향으로 통일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그걸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왜 FGI, FGD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FGI, FGD 할 때 보통 리서치 회사 팀장님들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이게 뭐 이거 제가 스테레오 타이핑을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대 초반 팀장님 여자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서베이를 돌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남자들이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썸 타는 관계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저 아저씨 냄새 나는 게 공포스러워서 향수를 써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에 흉터가 많아서 메이크업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에스킹 베이스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말하기 불편한 영역이 있어요. 특히 욕구에 대한 이야기 하기 어렵고요. 자기 개인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기 어렵죠. 여성 용품과 관련해서 서베이 해보셔도 잘 뭐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색 쿼리를 가져다가 대상 키워드와 의도 키워드를 분류하고 그걸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 안에 소비자들의 히든 니즈를 뽑아내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키워드 쿼리만이 아니라 키워드 쿼리를 경로로 보는 거예요. 경로. 보시면 이게 맥주 효모를 보고 맥주 효모 추천, 맥주 효모 먹는 시간, 맥주 효모 영양제 이렇게 검색을 하는 이 사람은 맥주 효모를 사려고는 하는데 영양제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맥주 효모, 맥주 효모 탈모, 맥주 효모 탈모 효능 이건 어떤 사람이죠? 맥주 효모를 구매는 하려고 하는데 무슨 고민? 탈모 방지를 원해서 구매하려는 사람이에요. 즉 위의 사람과 아래 사람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진 페르소나죠. 그런데 이걸 만약 우리가 데모그래픽하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여자분들 중에도 탈모가 있는 분이 계세요.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남자가 탈모가 있는 거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모그래픽하게 나누면 이걸 요런 그 어떤 프로블럼 솔빙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페르소나처럼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은 거 보면 남자 여자가 뒤섞이고 연령대가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산에 사는 이 10대 후반의 어떤 여자애와 서울에 살고 있는 강남에 살고 있는 50대 아저씨가 온라인에서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은 온라인에서의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취향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게 유지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페르소나를 공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데모그래픽하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검색 시퀀스를 보면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만약 광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맥주 효모를 파는 회사가 여기다 광고를 걸면 맥주 효모라는 키워드가 부분 일치로 양쪽 다 걸리니까 사실은 동일한
예를 들면 TD에 동일한 랜딩 페이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TD에 다른 랜딩으로 떨어뜨렸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먼트를 하는데도 이 시퀀스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분석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들이 그런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귀찮아하는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따가 해보시겠지만 리스닝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위로 지나갔던 그 시퀀스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페르소나를 정의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 및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여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브랜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페르소나는 어떤 거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퀀스가 우리가 여태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였지만 스퀀스를 알면 어떤 페르소나가 무엇을 하려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탐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략할 만한 그룹이 존재하는지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B2B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CRM 도입을 검색한 사람이 1군의 사람들은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갔더니 뭡니까? CRM 마케팅 회사, 그다음에 CRM 마케터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이 위쪽으로 가는 건 뭐죠? 사실은 CRM 도입을 검색했지만 실제로는 CRM 마케팅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내부 마케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CRM 프로그램, CRM 툴, 브레이즈 CRM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뭐죠? 여기는 CRM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CRM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컨버전이 더 가깝겠어요? 밑에라고 봐야죠. 위쪽은 긴 여정으로 보고 너처링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전달해야 될 TD도 다르고 랜딩도 달라야 되겠죠. 저걸 고객의 시퀀스, 검색 시퀀스를 보면 되게 세분화해서 저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검색 데이터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그런 검색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뭘 할 수 있어요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보통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검색한 뒤에 거기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뭔가를 보다가 다시 나와서 검색어를 바꿔보고 또 검색하고 또 들어가서 보고 하다가 구매를 하시거나 또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검색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즉, 제 의사결정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검색을 하면서 검색 엔진이 나에게 보여준 1등부터 3, 4등 안에 들어온 컨텐츠가 내 의사결정에 재료를 준 거죠. 그래서 내 의사결정은 내 주도적 결정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구글이 준 것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PR의 목적, 광고의 매체 플래닝의 목표가 뭡니까? 소비자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미디어가 뭐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끔 시딩을 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PR을 할 때도 그런 매체를 찾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사용할 만한 키워드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럼 그 100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검색 결과는 한 개의 키워드 곱하기 10개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개 키워드가 있으면 총 몇 개요? 100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1000개가 아니라 한 2, 300개가 모든 1000개를 다 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걔네들이 만약 우리가 다 걔네들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다 시딩을 해놨다, 컨텐츠를 다 넣어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우리 브랜드가 알려질 것이고 우리 제품을 사게 되겠죠, 소비자들이. 바로 그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그 검색 키워드를 쓰기 이전에 쓴 적이 있는 두세 개의 키워드를 다 모으고 그 뒤에 쓴 적이 있는 두세 개 키워드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장면 전에 비트코인 검색하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검색하진 않죠. 그렇게 검색은 이 정신분열이 아닌 이상 그렇게 검색 아무도 안 하죠. 우리가 연달아서 뭔가를 검색할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되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두세 개씩을 보면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구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그 구성이 다를 거기 때문에 5천만 명이 사용한 모든 키워드에서 이걸 검색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적이 있는 두세 개 키워드가 매달 변하는데 그걸 다 모은 뒤에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있는 1등부터 10등을 다 모아서 통계를 다 내서 여기에 바로 보여드려요. 그리고 바로 제일 유입이 높았던 애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요. 무슨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를 여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나오는 이 URL이 뭐예요? 아, 제일 우리 요 분야에서 영향력이 강력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요 옆에는 이제 브랜드를 볼 수 있는데 브랜드는 뭐예요? 어떤 매체가 영향을 주는지 요 분야에서 어떤 회사 브랜드가 제일 강력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회사가 요 분야에서 강력하다면 무조건 우리 회사 URL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그 도메인별로 봤을 때 도메인에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걔는 어떤 키워드로 사람을 뽑아 갖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우리도 걔를 흉내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체 플래닝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검색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음,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라는 게 뭡니까? 검색 결과라는 게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해서 튜닝이 된 애니까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와 있는 애들은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한 컨텐츠가 올라갑니다.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특정한 키워드를 토픽으로 한 주제로 만들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하냐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본문을 다 읽어요. 그 본문의 장점을 묶어서 정리를 하면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상위 컨텐츠라는 툴이 있습니다. 실험실 안에. 거기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의 상위에 나오는 1등부터 10등의 컨텐츠를 AI가 읽고 정리를 해서 그 내용으로 요 토픽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요렇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컨텐츠 구성은 요 꼭지로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예시를 드리고 샘플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보고 약간 추가 그러니까 요것도 안을 세 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적절하게 맞춰서 그걸 요즘에는 보통 AI한테 주면 이렇게 살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컨텐츠를 되게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죠. 사실 AI한테 그냥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실제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구글이 계속 튜닝을 한 1위부터 10등까지의 컨텐츠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높은 고품질의 만족도 높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게 7번째 검색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예. 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별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혹시 TPO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비자의 TPO 들어보신 적 있죠? TPO라는 이야기는 광고업계나 마케팅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써오던 이야기예요. 원래 패션에서 쓰던 단어인데 마케터들이 땡겨다가 마케팅에서 쓰게 된 거죠. 그 TPO의 요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책상 위에 지금 피자가 놓여 있어요. 그럼 옆에 음료수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가 있어야 될 거죠. 앞에 치킨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죠? 아, 그 콜라. 저 같은 교회 오빠는 콜라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맥주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 된 거냐면 무엇인가를 보면 아,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즉, 어떤 제품 카테고리가 사람 머리 인식에서 필요해라고 생각되는 엔트리 포인트를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TPO 조사를 마케터들이 합니다. 우리 제품을 언제 필요로 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보통 설문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추럴 쉐이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아멘 해머 제품입니다. 베이킹 소다죠. 이 베이킹 소다를
사람들이 어떤 용도에서 쓰나요? 라고 물어보고 다니면 혹시 베이킹소다 어디에 쓰는지 아시나요? 청소할 때 쓰죠. 원래 베이킹소다가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용도는 뭐죠? 제빵이죠, 빵. 원래 이스트 효모는 보관도 어렵고 구해오기도 어려운데 얘만 있으면 오랜 동안 놔두고도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제일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흰옷, 커피 흘리거나 그랬을 때 표백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만 있는 아주 특이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달고나. 그죠?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베이킹 소다를 검색할 때 앞뒤로 붙여서 검색한 적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모아서 걔네들을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이러한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에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했더니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앞뒤로 검색한 적 있는 애를 다 모으고 그 안에 행동 관련성이 높은 애들끼리를 클러스터링하고 나면 그 안에 왜 이걸 찾으려고 했는지가 쪼르륵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얘는 탈취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다 모은 거예요, 앞뒤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방냄새가 날 때 탈취제를 찾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신발 냄새. 세 번째는 뭐 스너글 같은 게 나와요. 섬유유연제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다음 옷 냄새. 그다음에 이제 땀 냄새. 그다음에 향기, 집안 냄새. 그다음 겨드랑이 냄새. 채취. 그다음에 여성 인기 향수.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아파트 베란다 냄새, 자동차 냄새. 제가 읽기 곤란한 것까지 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정도만 해도 설문하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설문에서 답할 수 없는 걸 어디서는 해요? 검색에서는 한다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그 꼭지가 우리가 우리 제품을 신제품 개발을 안 해도 동일한 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 엔티티 포인트를 찾으면 뭐예요? 이 제품을 그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즉, 미고객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우리 제품은 A라는 용도로 쓰고 계시는 분들은 CRM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C, D가 나오면 뭐가 돼요? 미고객이 들어와서 새로운 고객이 되는 거죠. 이건 제품 개발을 안 했는데 제품 개발을 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럭키비키한 상황이 벌어지는 브랜드들이 있죠. 뭔가 A라는 목적으로 냈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쓰는, 그래서 엄청 대박이 터지는 브랜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요?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쓰는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제품을 쓰세요라고 막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보고 다닐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뭐 이 제품을 쓰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FGI, FGD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설문으로 조사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요 7가지. 물론 이거는 이 제니 로마니우크라고 하는 교수하고 바이런 샤프 교수가 낸 책에서 소개한 방식이고 그 이후에 그 리서치 회사들이 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방식으로는 못 찾아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걸 검색 데이터에서 찾아내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아까처럼 미고객을 찾아내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디지털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롯데그룹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또 어디가 어렵다는 이야기 자주 들으세요? 신세계그룹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둘 다 뭘로 유명한 회사입니까? 유통이죠. 유통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예전에 신세계나 똑같이 롯데가 유통에서 엄청난 힘이 있었던 이유는 너 이거 받으려면 이것도 같이 받아야 돼. 또는 야, 너
우리 경쟁자 제 거 안 빼면 우리 이거 안 줘. 사실 이 힘이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포인트 옆에 유통망으로 둘러싼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이 필요해라고 머릿속 생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매장에 가서 매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오프라인만 존재할 때는 이 피지컬 가용성에서 압도적 위치를 가졌던 업체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롯데 신세계하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 기업이 쿠팡 때문에 이길 배송, 전국 배송이 다 똑같이 된 거예요. 이젠 가격하고 브랜드만 알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롯데 거보다 좋으면 이거 그냥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피지컬 가용성의 차별점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 나 그거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레코니션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그 CP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언뜻 경쟁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뭘 하나를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쟁사의 동향 분석을 자꾸 하려고 드는데 실제로 3C 분석의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CEP로 우리 제품을 고르고 어떤 CEP에서 얘네 경쟁자를 고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CEP를 더 많이 가진 게 더 이기는 브랜드가 되는 길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검색 데이터에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온 거냐면 브랜딩의 이야기까지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CEP를 얼마나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강력한 브랜드들은 CEP를 최소한 7, 8개를 가지고 있고요. 언더도그 브랜드들은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오랜 기간 그것만 서빙해요. 근데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CEP가 계속 늘어요. 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P 실제 사례를 조금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요 약간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데이터인데 non-알코올 맥주 요즘에 많이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본도 그렇다고 해요. 사람들이 약간 술을 잘 안 마시게 되면서 non-알코올 맥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non-알코올 맥주를 검색할 때 사람들이 붙여서 검색한 게 뭐가 있는지 요 워드 토큰으로 봤더니 재밌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좀 나옵니다. 운전할 때, 다이어트, 임신 중에. 좀 과감한 게 나와요. 그죠? 근데 한 4개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너알콜 맥주를 검색할 때 앞뒤로 검색한 적 있는 키워드를 다 모았어요. 몇천 개를 다 모으고 다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왕창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한 후에라는 키워드로 필터를 한번 걸어서 본 거예요. 봤더니 뭐뭐 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임신 중, 수유 중, 업무 중, 항암 치료 중, 다이어트 중, 입원 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설문으로 나올 수 없죠. 소셜 미디어에 이런 이야기 올리면 친구들이 야 미친놈아 이런 소리 하겠죠. 그죠? 사실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검색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실제로 상품 기획을 하는 마케터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알코올 맥주를 만들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 그러면 딱 듣는 말이, 야, 그런 상황이 많아? 그걸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그것도 공감 가능한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 가운데를 채우는 게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인 거고, 그 채우는 방식이 설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시면 내밀한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성용품 중에 이거가 잘 되고 왜 이게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진짜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짜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실 몇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를 세뇌시켜 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프레시먼트가 필요할 때 옛날에 에너지 음료 지금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콜라를 마셨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죠? 그다음 목마르면 콜라를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손님 오시면 콜라를 내야 되고요. 요즘에 콜라 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오히려 탄산수를 낼지언정 이제는 안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는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이상한 짓을 했죠. 겨울에 사람들이 안 마시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우리한테 보내서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콜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곰을 보내서 북극곰을 보면서 겨울에도 마시게 하려고 한 거죠. 이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터로서 우리 제품을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CEP를 개발함으로써 아예 상품의 생명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닝 마인드나 이런 툴에다 집어넣고 뭔가 조회를 하고 결과가 나온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툴들이나 BI 툴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아예 AI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고민하는 고민의 이야기를 던지면 AI가 알아서 리스닝 마인드 같은 이런 툴들에다가 지가 질문을 하고 데이터를 지가 뽑아서 자기가 분석한 결과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가지고 오비 맥주하고 하이트 맥주 같은 이렇게 맥주 시장 분석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질문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은 것들을 그냥 이 안에다 던진 거예요. 클로드에다가 던진 겁니다. 근데 클로드 뒤에 지금 현재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리스닝 마인드라는 저희 데이터들이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얘가 바로 이렇게 쿼리를 던져서 제가 리스닝 마인드로부터 데이터들을 이렇게 긁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가져간 뒤에요. 여러 가지를 계속 던지면서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 저희 툴을 되게 잘 쓰시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툴 좋긴 한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무슨 키워드를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AI가 알아서 지금 쿼리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리포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가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맥주마다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서 정리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맞다. 대신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차이가 다들 있으니까 적어도 내 고민을 말로 표현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넣으면 알아서 뒷단을 정리를 해서 찾아내서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고요. 오늘은 경험해 보실 수가 없는데 이게 7월 말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행사들을 진행할 테니까 그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점점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가서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되게 진지하게 보고 계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광고 대행사들도 많이 쓰지만 실제 이런 브랜드들이 쓰고 계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맥주 케이스 같은 것들 때문에 되게 영감을 받으셔서 최근에 오비 맥주께서도 예,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근 들어서 그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사실은 개발해오고 다듬어 오던 접근 방법이고요. 음, 계속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검색 데이터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여정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퍼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퍼널 이야기 들을 때 보통 우리가 그로스 팀, 그러니까 그로스 마케팅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AA, RRR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AARRR 말할 때도 퍼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퍼널은 정확히는 사실 세일즈 퍼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온드 미디어, 온드 채널의 퍼널이죠.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우리 가게의 퍼널인 거예요. 그런데 퍼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퍼널이 있는 거면 경쟁사도 퍼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퍼널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유입은 도대체 어디서 보내주는 거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 퍼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퍼널, 그러니까 시장 퍼널은 마케팅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마케팅 퍼널인 거고요. 우리는 온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세일즈 퍼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퍼널이 수직으로 닿아 있어서 여기 제가 우리 마케터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들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거 통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위에서 떨어지는 고객을 하나도 안 흘리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받게 안 놔두죠. 누가 옆에 있죠? 경쟁사들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밀쳐내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메타포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만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얘만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얘 두 개를 같이 들여다보고 얘 두 개가 서로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분들 가끔가다 뭔가 조사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표님이 뭐 도입해야 되겠다, 뭐 검토해봐라 그러면 뭘 찾아보시다가 굉장히 괜찮은 백서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려고 들어가다 보면 뭘 쓰라고 나오잖아요.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고 뭐 쓰잖아요. 쓰고 나서 바로 딱 다운받고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면서 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전화 오면 기쁘세요? 사실 굉장히 불쾌하죠. 그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난 딱 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받고 검토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냥 닥치고 사세요. 라고 한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들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효율로 우리가 KPI를 딜리버리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든지 끌어다가 다 일로 갖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다 하나인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와서 백서를 다운받고 충분히 읽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읽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걸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면 좋아요 같은 걸로 사실은 하나씩 하나 땡겨가야 되죠. 그게 뭐죠? 너처링 하는 거죠. 사실 B2B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B2C에서도 조차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시장의 퍼널과 세일즈 퍼널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냐면 각도는 서로 다르지만 1대1로 매칭이 끊임없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퍼널을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여기에 있는 작은 요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관심 토픽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도에 맞춰 우리 퍼널에서 걔를 대응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퍼널을 하늘에서 버드뷰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온드미디어 요 가운데가 구매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얘가 깔때기인 거예요. 깔때기에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개로 소비자들을 받아낼 때 요 하얀 쪽이 뭐냐면 광고예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애드.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언더미디어예요. 그래서 그 레퍼럴 트래픽,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 미디어 오가닉 트래픽,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로부터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온드 미디어 안에서도 다이렉트 메일을 돌리거나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우리 PR 팀이 돌려주고 있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미 우리를 잘 알아서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트래픽들을 모아서 우리는 계속 퍼널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바깥에서 보면 이런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을 방금 전에 보신 이 트리플 미디어와 이 퍼널을 묶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는 뭐냐면 이 가운데는 마케팅 퍼널이에요. 마케팅 퍼널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LG 냉장고를 샘플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구매 지점 이전에
구매 확정이 있고 경험 탐색, 정보 탐색, 초기 탐색이 있어요. 자, 초기 탐색은 뭡니까? 7인승 SUV 추천해 주세요. 이거는 구매를 할 의향은 되게 진지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7인승보다는 구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초기 탐색에서는 넘브랜드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도 뭐 스펙을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다양한 토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탐색은 초기 탐색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브랜드를 찾아봐야 되겠는지 결정한 단계예요. 그래서 갤럭시를 검색해 볼까, LG 냉장고를 검색해 볼까 이런 걸 찾는 거고, 경험 탐색은 비교를 하거나 이용자 후기를 보거나 전문가 후기를 보거나 즉 간접 경험 정보를 찾는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구매 확정은 뭐냐면 내가 구매는 하려고 하는데 언제 사면 되지? 어디서 사면 되지? 어떤 조건으로 사면 되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오늘 딱 기분 맘 먹고 샀어요. 근데 딱 내일 갔더니 내일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가서 바꾸기라도 하는데 아니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구매 확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요 네 단계들이 보통 구매 이전에 존재하고 구매를 하고 난 뒤에는 구매 이후의 경험이죠. 뭐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커뮤니티를 찾거나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을 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뒤에 가면 재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전체 6단계 혹은 5단계로 구분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고객 여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고객 여정을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얘도 서베이로 했었어요. 서베이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노트북이나 그 모바일 폰에 있는 로그 분석을 해서 패널 몇십 명, 몇백 명의 패널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우리나라 패널 기껏해야 이걸 조사를 할 때 CDJ, 그러니까 고객 여정 조사를 할 때 쓰는 게 2, 3천 패널입니다. 2, 3천 패널이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2, 3천 패널만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면 되게 해상도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5,100만 명이 검색한 검색 키워드를 다 모아서 이걸 그리면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고객 여정 인텐트 맵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뭘 놓냐면 페이드 미디어. 우리 회사가 얘네들을 자극할 때 쓰는 각 단계에서 자극하는 매체를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캠페인을 쓰는 거예요. 캠페인을 쓰면 TV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기 탐색에 있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려고 쓰거나 구매 직전에 발렌타인 캠페인, 뭐 예를 들면 연말연시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경쟁사를 살까 우리 걸 살까 고민하는 애들에게 가격으로 빵 펀치를 줘서 우리 쪽으로 땡겨오거나 이럴 때 보통 TV 캠페인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걸 돌렸을 때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검색을 했을 때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그게 우리 페이지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페이드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페이드를 보여주고 나면 그 캠페인으로 자극받은 사람들이 검색할 키워드를 준비해서 우리 웹페이지가 받아낼 수 있도록 걔를 매칭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이 온드 미디어, 그 밑이 오프 페이지. 우리 회사의 영향력은 있지만 우리 페이지는 아닌 것들이 밑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와 외부 페이지를 연결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SEO 아니면 SMO. SEO는 아시죠? SMO는 뭡니까? 소셜 마케팅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소셜 미디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뿌리거나 시딩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O나 SM 왜냐하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인스타 가서 찾아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팝업샵을 진행을 했다. 그럼 팝업샵 우리 어떤 섹션에서 뭘 검색할 걸 미리 추정하고 그 추정된 것들 받아낼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종합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인텐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B2B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셔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MDM이라는 솔루션 들어본 적 있어요? MDM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서 고른 거예요. MDM이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업무를 다 뭘로 봅니까?
이걸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얘로 볼 때 사실 여기다가 회사 정보 다 넣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하고 그 회사 정보가 섞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까냐면 MDM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래서 회사 정보는 그 MDM이 만들어 놓은 섹터 안에서만 움직이고 회사가 문서를 줄 때도 글로만 보내요. 그리고 이 폰을 놓고 지하철에 내리면 아, 2호선 어디에서 지금 돌고 있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 지워버려요. 원격으로. 이런 툴이에요. 이 MDM과 관련된 솔루션이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질환지교 같은 데서 나온 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키워드를 모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MDM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MDM이 들어간 키워드를 다 모은 겁니다. 그랬더니 MDM 솔루션, MDM 삭제, MDM2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다 모았더니 몇백 개, 몇천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처음에 MDM이라고 하는 대상 키워드와 뒤에 붙인 의도 키워드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렇게 대상 키워드를 모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MDM을 MDM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죠.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한글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바일 기기 관리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보니까 MDM이랑 약간 비슷한 솔루션인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BYOD라는 솔루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MAM, 모바일 앱 매니지먼트도 MDM이랑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다 뭐냐면 MDM하고 경쟁 관계를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있는 겹쳐져 있는 대상 키워드인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대상 키워드, 뭐뭐란, 도입, 사례, 업체, 문제점 이런 키워드들이 다 의도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 키워드하고 의도 키워드를 알았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곱하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가 나오겠죠. 이 키워드 나온 거에 검색 볼륨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쫙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고객들이 사용할 모든 키워드를 다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브랜드 키워드는 억지로 안 넣었지만 요 안에는 어떤 업체의 이름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해놓은 이 키워드는 이 분야의 모든 키워드일 거예요. 그 모든 키워드를 말하자면 이런 표에다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MDM 일반 정보, 도입 같은 넘브랜드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질환지교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모바일 키퍼의 기능 일반 이런 키워드 같은 것 그룹들도 나올 거고 다양한 그룹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험 탐색에서는 M실드하고 모바일 키퍼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노가다 작업을 여기로 옮기고 났더니 시장이 쫙 정리가 된 거죠. 이 시장 안에는 우리도 주인공이고 경쟁사 브랜드도 주인공이고 우리 둘 다를 모르는 미고객들도 주인공이죠. 그 모든 세 개의 주인공이 이 안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연한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할 미디어들과 캠페인을 위에다 쭉 묶어놓고 그 미디어의 결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 받아낼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거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를 해서 분명히 매출이 오를 줄 알았더니 우리 회사 건 안 오르고 경쟁사 게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TV 광고를 했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게 안 나오거나 우리 게 나온 뒤에 그 카테고리 키워드로 바꿔보잖아요. 보통 바로 사지 않잖아요. 넘브랜드 카테고리 키워드를 검색했다가 1등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아니라 경쟁사 거면 경쟁사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V 광고를 우리가 돈 내서 경쟁사 매출 올려주고 사이좋게 나눠먹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불쾌한 이야기지만 페이드를 진행하면서 컨텐츠를 준비 안 하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B2B는 되게 좀 간단하고 비교적 키워드의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기껏해 여기 많아봤자 한 7,000개, 8,000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좀 많은 게 B2C죠. B2C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개, 3만 개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할 때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분류를 지금 소분류만 여기다 썼지만 중분류, 대분류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카메라를 찾는 거야. 요거는 색깔을 찾는 거야.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메모리를 찾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제품 브랜드, 제조사 브랜드, 그다음에 고객 여정의 단계를 정리하고 나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스마트폰의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의를 해본 건데 보시다시피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검토해 보는 것, 그다음에 정보 탐색 단계에서 그다음 경험 탐색, 구매 탐색, 그다음에 구매 이후 어떤 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검색 데이터로 얘를 봤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정량적으로 그 단계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토픽이 존재하고 몇 개의 키워드로 몇 명이 보통 여기서 검색하고 있는지를 몇 명은 아니죠. 몇 회가 검색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대략 보면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선 강점이 있고 어디에선 약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로는 크기가 얼마 있고 예를 들면 요 안에서 정보 탐색 안에서 우리의 쉐어, 우리 브랜드 키워드의 쉐어를 보면 요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떤 회사는 여기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매 확정에서는 거의 없어져 버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 앞 단계에서 정보를 사람들이 보다가 얘는 아니야 하고 구매를 할 대상에선 뺀 거예요. 즉 정보 싸움에서 져서 밀려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이렇게 큰 회사들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하는데 금융권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고요. 이건 이제 금융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입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때 해당 국가의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이 데이터에 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건 국내, 이거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럭셔리 자동차, 국내 수입차 자동차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고, 이것도 이렇게 개별 단위 한 단계를 더 딥하게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 화장품 시장의 초기 탐색 단계를 어떤 미디어들이 지금 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미디어 플래닝을 한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 고객 여정을 검색 데이터로 해상도 높게 정의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미디어 플래닝을 하거나 컨텐츠 플래닝을 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검색 데이터가 인텐트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텐트 기반의 마케팅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캠페인을 뭐 2, 3억 주고 돌리고 나면 우리 기대로는 한 달 동안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마케팅을 돈으로 돌리고 있을 때 매일매일 10,000명씩이 들어왔다면 마케팅이 끝나고 난 뒤에도 트래픽이 남아있길 기대하잖아요. 10,000명 정도 매일 들어오다 예산 딱 끊기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10,000명 중에서 한 3, 40%는 남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냉정하게 거의 빵으로 돌아가죠. 네. 근데 우리 기대는 그게 아니잖아. 이 캠페인 했기 때문에 뭔가 쌓여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 리스트인데 그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할 때 쌓는 효과를 쌓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운동량을 보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페이드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질문할 것들을 끊임없이 쌓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한 방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가면서 그 캠페인 할 때마다 계속 컨텐츠를 쌓아서 언젠가는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까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 때에도 유입 트래픽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월 몇만 명이 매달 들어오시거든요. 저희 회사는 광고를 뭐 한 달에 얼마 뭐 많이 하면 200만 원 하나요?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광고를 거의 안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뭔가 공부하시고 싶거나 인텐트 마케팅이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거닉한 체력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캠페인이 엄청나게 효과가 생기는 거라서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선 캠페인 필요하다. 캠페인 반드시 해야 된다. 대신에 걔를 받아서 그 운동량을 보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쌓여야 되는 거고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세일즈 퍼널을 통과하는 소비자의 총량이고 그 소비자의 총량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총량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끊임없이 컨텐츠를 쌓아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퍼널 안에 오래 체제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지속적인 유입이 생기면서 캠페인의 효과도 더 올라가면서 매출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인텐트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소비자의 욕구, 필요 등을 가장 높은 해상대로 드러내는 데이터이고요. 아마 지금 이후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거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인텐트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성장을 이루시는 브랜드들이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